이영풍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예찬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이 직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새는? 뭐 전 최고위원이 아니 너무 길어서. 네, 뭐 예찬하라고 해주세요, 박사님. 예찬아.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우리 고성근 TV 시청자들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미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려웠던 지난 선거에서 우리 아미고와 박사님이 제 사무실 방문해 주셨을 때가 가장 따뜻했던 장면인데요. 조금 쉬다가 예전처럼 본격적으로 막 방송을 많이 하진 않아도 꼭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겠다 싶어서 용기를 내서 요즘 방송도 다니고 인터뷰도 하고 또 고성국 박사님 TV에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요. 이영풍 기자는 벌써 고생 많았다고 박수 많이 받았거든. 우리 장혜찬 전 최고위원이 우리 부산의 또 후배님이신데 예. 뭐 옆 동네에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알죠. 고생 많으셨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바랍니다. 예. 근데 더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이 전당대회 돌아가는 하하. 이런. 꼴을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안 나서고 싶었는데 너무 대놓고 거짓말과 뭐 중상모략이 난무하니 고 박사님도 좀 더 고생하셔야 되고 네, 그래요? 다 고생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말씀 시작하세요. 장혜찬 최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계속해서 좀 더 칩거할 생각이었습니다. 뭐 방송이나 정치적 의견을 막 개진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CBS 김기환 논설실장이 김건희 여사님의 문자를 공개했잖아요. 예. 그게 처음 공개됐을 때 저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그때는 실수였다 답장했어야 되는데 네, 판단이 잘못됐던 것 같다고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넘어갔으면 이렇게 크게 될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이 바꾸면서 사과를 하지 않고 종래에는 그건 사과가 아니었다라는 거짓말까지 하게 되니까 이건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거짓말이다라고 짚어주지 않으면 반대로 영부인이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되게 부담스럽고 또 지금 다시 나서도 되나 고민도 됐지만 이걸 짚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문자가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하면서 어쩌다 보니 또 휘말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중요한 건 저는 이번 전대에서 누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적어도 우리가 거짓말은 하지 말자.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과 영부인을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지는 말자. 그 말씀, 그 기조는 모든 후보들이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제가 김건희 여사가 보낸 5번에 걸친 문자를 원문 그대로 지금 재구성돼서 보도가 됐길래 그걸 쭉 읽어드렸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우리 장혜찬 전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 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그 문자 전문이 뭐 가장 최근 버전으로 TV조선에서 뭐 공개가 됐습니까? 네. 물론 제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수차례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여기 쓰인 단어가 352개를 씁니다. 352개, 352. 이 단어 중에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제 탓입니다라고 한 게 21번이에요. 21번. 그러면 약 한 5%에서 6%쯤 되는 거죠. 여기 문자 메시지 보낸 단어 352개 중에 한 5%에서 6% 정도를 김건희 여사가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양해 바랍니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과한 거 아닙니까? 사과했고 제가 이거 조금 제 잘못이 있어서 불찰입니다 이런 뜻을 전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이제 후보라고 합시다. 후보가 그럼 김건희 여사를 모르느냐?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전부터 알았을 테고 혹시 합니까? 우리는 못 봤지만 가서 라면이라도 얻어먹었을지? 집에 가서? 뭐 넥타이도 선물했다고 하던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와의 사이는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부인은 우리가 쉽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형수라고 하잖아요. 형수. 그런 관계는. 그죠? 저도 친한 선배들 만나면 선배의 부인은 형수라고 부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프라이빗한 관계라면 형수라고 부르는 관계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런 프라이빗한 관계에서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단어를 352 단어를 쓰면서 그중에 5%에서 6%를 사과해요. 잘못했어요. 제 탓이에요. 양해해 주세요. 그러면 당장 이거는 바로 응답을 해야죠. 아, 제가 지금 바쁘니까 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닙니다. 뭐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답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은 이 곤란한 거죠,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역시 기자답네. 기자들이 이제 무슨 대통령 연설을 보면 저렇게 숫자 세거든. 맞아요. 네. 국가가 몇 번 나왔다. 이런 걸 국민이 몇 이런 번 걸 나왔다. 산재라고 합니다. 네. 직업병. 네. 그래요. 장혜찬 최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한글을 읽을 줄 아는 분이라면 이 문자를 보고 이렇게까지 낮은 자세로 사과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윤상현 의원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님과 한동훈 후보는 예전부터 김건희 여사님이 윤석열 대통령님 넥타이 살 때 한동훈 후보 넥타이도 같이 골라서 선물해주고 집에 불러서 밥 먹이고 반찬 싸주고 불고기 재워주고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막 거창한 정치적 이야기 말고 인간적으로 이런 낮은 자세로 절절하게 문자를 5통이나 보냈는데 그냥 알겠습니다. 뭐 비서실장과 논의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아예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건 너무나 비정하다. 이게 단순히 정무적 판단 대응의 실수가 아니라 제가 오늘 모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영부인 악마화를 통해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본인의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 배신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배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이 문자 보면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보수를 사랑하고 보수를 지켜야 한다는 분들이 그동안의 호불호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이 문자를 보고 답장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과하는 게 맞나? 했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지율이?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소갈이 했을 그걸 생각해 보면 좀 마음으로 많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문자를 보내고 마지막 문자를 보내는 기간이 열흘이더라고요. 네. 그 열흘 동안 김건희 여사가 5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열흘 동안 아마 밥도 제대로 못 넘어갔을걸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전국의 제일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사적인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좌파들은 열흘 내내 공격했어요. 열흘 내내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 한동훈이 김경률이도 그 열흘 내내 공격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좋다 하고 선거 책임자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 5번이나 보냈는데 이제 씹혔어요. 그럼 그 열흘 동안 밥인들 제대로 먹었겠으며 잠인들 제대로 잤겠어요. 이게 그 김건희 여사도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퇴근하고 나면은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부인이 이 수심에 가득 차서 지금 이거 심적으로 엄청 괴로운 상황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대통령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사실은. 지금 밖에 나가서 출근해서 일하면 골치 아픈 일도 많고 또 국정에 난맥상도 많을 테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에 오면 밥이라도 따뜻하게 한 그릇 좀 편안하게 먹으면서 잠시나마 어떤 그런 피곤을 달래는 그게 바로 우리 집이잖아요. 가정, 홈. 그런데 거기에 와서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되면 그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그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후보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뭐 형수 또는 형수는 그러면 저 동생에게 뭐라고 합니까? 도련님이라고 하죠. 보통. 그죠? 그런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런 관계라. 그러면은 이런 문자 왔으면 아까 우리 장희찬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답장하면 되는 거잖아. 왜 답장을 안 하냐고. 지금 뭐 이야기가 뭐 당무 개입이다, 공적인 문제다, 사적인 문제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왜 형수한테 가서 라면 얻어먹는 거야? 그건 사적인 공간이니까 안 되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공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이 있죠, 분명히. 공사를 구분해야 되지만 이 세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공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사적인 관계가 더 강하게 풍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사회적인 어떤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한동훈 후보 잘 모릅니다만은 상당히 이상하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해온 그 경험에 따르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어떤 행동의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사안이 이제 불거지고 나서 이게 5차례나 문자를 했다, 내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기 전에 그냥 문자를 했는데 씹혔다. 그 정도가 드러났을 때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세 사람이 일관되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때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의 그런 사과 표명, 사과 의사 표명을 즉각 받아들여서 사과를 시켰다면, 대국민 사과를 어떤 형태로든 했다면, 그러면 선거 국면 전환이 가능했다. 그런데 그걸 왜 안 했냐?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해당 행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이건 정치 공작이기 때문에 규탄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지금도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에서 지도부가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우리는 어느 기조로 간다. 이걸 민주당처럼 똘똘 뭉쳐서 정치 공작으로 규탄하고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박사님 말씀처럼 다른 후보들 지적처럼 이렇게 문자가 온 김에 설득해서 사과를 하시게 만들어서 겸손한 모드로 갈지 뭔가 깃발을 들어주는 게 당 지도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으니 앞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레 앙뚜아네트 하고 있고 또 다른 소신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정치 공작인데 왜 사과하느냐 하고 그렇죠. 있고 이게 결국 국민들 보기에 집안 싸움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분열이 더 커지고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사과를 하는 게 도움이 됐다 안 하는 게 도움이 됐다를 떠나서 책임지고 결정해야 될 당대표 자리에서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아무 결정도 안 하고 아무 책임도 안 하고 이걸 방기한 것이 그럼 한동훈이가 결정장애? 직무유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좀 위험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한 김에 그냥 정무적 판단 미스나 결정장애로 직무유기를 한 거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회전 양명술이었다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김경률 시켜서 마레 앙뚜아네트를 하고 대통령 부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뒤로는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아도 그냥 무시해서 사과가 안 이루어지게 하면서 본인은 계속 그 중간에서 고군분투하고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어떤 수단으로 도구적 장치로 이 사건을 소비한 것이라면 이거는 정말 총선 승리보다는 본인의 대권을 향한 과정에서 그건 아주 사악한 음모지. 대통령의 어떤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까지도 이제는 들고 있어서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영국 지금 아까 그 TV조선이 오늘 그 토론회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나경원 후보가 그 나머지 3명의 후보에게 다 물어보더라고요. 이번에 뭐 당대표가 되면은 다음 대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그 답변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나갈 생각이 있구만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원희룡 후보도 약간 말을 회피하긴 했습니다만은 원희룡 후보와 생각이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가령 어떤 그런 총선 4.10 총선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정치 일정까지 다 고려해서 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가령 뭐 다음 지방선거나 3년 뒤에 대선까지 생각해서 플레이를 한다고 보면 지금 여기저기 벌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그런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원희룡 이제 공방 과정에서 원희룡이 한동훈에게 이게 자꾸 공적 관계, 사적 관계를 구별하면서 이걸 헷갈리게 하니까 그러면 한동훈은 이번 공천 때 가족들, 인척들하고 이 공천 의논했다고 하는 이 소문이 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한동훈이가 막 거짓말이라고 그러면서 달려들고 막 사과하라고 그랬는데 원희룡은 선관위가 더 이런 공방을 확산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다 이러고서 오늘 토론은 끝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몇 차례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네. 가족과 친척의 개입 여부는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측근들과 밀실에서 사천하는 건 확실합니다. 비례대표 공천. 네, 제가 어제부터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국민의 미래 공관위원들이 이걸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 미래 대표를 국민의힘 당직자를 보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관위원들과 논의해도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 공관위원들도 대부분 다 배제가 됐고 국민의 미래 공관위원들도 배제가 됐고 그래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그의 최측근이 이 비례대표 공천을 결정했다라고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 당직자들이 총선 백서팀에게 이미 증언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 내용들이 총선 백서에 담겨 있기 때문에 길을 쓰고 총선 백서 공개를 막는 것이고요. 한동훈이 의논했다는 그 최측근이 네. 그 어느 쪽이든 공관위원이었습니까? 여기서 우리 당직자들이 말한 이 두 사람이 다 있다는 한동훈 위원장 한 명과 예. 네, 어느 쪽이든 공관위원 한 명 측근이었습니다만 예. 제가 또 다른 측근이 있다는 건 공관위원이 아닌 별도의 지위가 없는 사람이 이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이나 검증 작업을 했죠. 그러면 사천이네. 저는 이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비선이에요. 네. 비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동안은 무슨 이슈만 터지면 바로바로 고발한다 하고 공식 대응을 하던 한동훈 캠프에서 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어떤 공식 대응도 내놓지 못하고 사실 아니다. 우리는 대응하지 않겠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 정도로만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제 말에 좀 찔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요. 비선 라인을 통해서 공천 과정을 전개했다면 그건 사천이고 밀실 공천이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가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의견 밝힐 때 보면은 마치 본인이 공과 사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방금 하신 말씀이 상당히 팩트가 확인된다면 이건 뭐 겉으로 데코레이션 할 때는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뭐 공직자형, 뭐 엘리트 공직자형이라고 하면서 본인은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당히 우리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장해찬 최고 그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때부터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주장했습니까? 이게 댓글팀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적은 없고요. 사실 그 김건희 여사님의 문자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조금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예. 그 당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온라인 게시물들이나 댓글이 달리면 네. 한동훈 후보는 그게 인위적인 댓글팀이 자신을 공격하는 걸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 욕 많이 먹어요.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그래요. 근데 누가 저한테 악플 단다고 해서 댓글팀이 나를 공격하네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분들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유독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댓글팀이 있는 건 아니냐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여사님께서 그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게 없다라고 하신 거고 제가 이 문제를 짚은 건 댓글팀이라기보다는 온라인 여론을 관리하는 팀.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때부터 여러 가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글들을 DC 인사이드나 엠팍, 또 FM코리아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주고 그걸 확산시켜주고 또 유튜브 컨텐츠 같은 걸 제작해서 유포하고 이런 내용을 주변의 어떤 스피커나 유튜버들에게 전파해주고 하는 일종의 여론 조성팀은 법무부 장관 때부터 가동이 됐던 건 확실하고요. 만약 있지도 않은 댓글팀을 가지고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보면 막 진짜 여사님이 그런 거 운영한 것처럼 공격하고 막 비판을 하던데 이런 덮어씌우기가 계속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할 테니 이런 공작을 펼치지 말라는 경고의 뜻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고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막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면 추가적으로 2탄, 3탄을 오픈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공식 논평도 안 내고 있는 걸 보면 그들도 아는 거죠.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진실이라는 걸. 그러면 그 이제 여론 관리팀, 네. 댓글 관리팀이라 합시다. 뭐 따로 이름이 있진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네. 그게 공식적인 조직입니까? 법무부의 그 아니죠. 예산으로 운영되는? 아니죠. 법무부 밖에 있는 조직이죠. 그래 그럼 사설팀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장관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거를 할 수 있거든요. 장관의 무슨 업무 추진비나 홍보비로 뭐 장관의 업무를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뭐 장관이나 시장들이 운영하는 홍보팀도요. 그 장관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뭘 홍보해주면 그거 다 불법이에요. 그건 안 되죠. 예. 그냥 그 구처나 지자체 정책과 성과만 알려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로 수사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어쨌든 법무부 산하 조직은 아니었고요. 그것도 아니고. 외부에 있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성과도 홍보했지만 어쨌든 정치인 한동훈의 장점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온라인에 올리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봅니다. 그래서 이걸 더 파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걸 오늘 이준석 의원도 물고 조국 의원도 물고 막 했는데 이걸 제가 더 까고 싶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공격의 어떤 화살을 있지도 않은 댓글팀이나 뭐 대통령실을 공격하는데 쓰지 마라. 뒤집어 씌우지 마라. 이런 경고를 제가 그냥 묵직하게 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이죠. 왜냐하면은 현직 법무장관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 강화나 정치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프라이빗한 팀을 외곽에 두고 가동했다면 이거 드루킹 같은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렇죠. 드루킹 같은 거죠. 아니 그 대통령도 안 하는 짓을. 아니 대통령 그렇죠. 이 정책 홍보라든지 정책 대응은 하죠. 이 공조직에서는.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외부의 사설팀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또는 쉽게 이야기하면 프로파간다 하기 위해서 사설팀을 뒀다? 그럼 그 조직이라든지 뭐 그 조직을 움직이려면 또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될 텐데 이게 만약에 좀 더 이 진실이 드러나서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이게 상당히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 비정상적인 대통령실 악마화나 대통령실 끌어들이기, 대통령실을 향한 음모론 제기 이런 걸 멈추라는 의미의 경고이고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어려운 국면이긴 합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법무부 장관 때부터 적어도 한동훈 후보의 측근들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이걸 한동훈 후보가 장관 시절에 얼마나 명확히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구성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구성원들의 면면이 알려지면 제가 뭐 밝힐 생각 없습니다만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네 뭐 알 거고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은 네. 그리고 아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당시 장관이었죠. 네. 한 장관에게 잘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이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부인하거나 저를 고소 고발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발할 거면 진작 했겠죠. 오늘 하루 종일 사실 이게 제일 뜨거운 뉴스 중 하나였는데 뭐 저한테 공식 대응을 하거나 고발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쫄았네요. 네. 자, 이 문자가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이제 원문이 거의 복원돼서 보도가 됐는데 처음에 이 문자가 나왔을 때 한동훈 쪽에서는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 또는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흘린 것처럼 처음에 주장을 하다가 이게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표적을 바꿔서 진중권이 같은 자는 이철규를 배우로 지목하고 막 이렇게 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네. 그 진중권 교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그 이철규 의원을 지목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보경찰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표현을. 정보경찰질. 이거 대한민국 경찰이 명예훼손하는 겁니다. 이거. 이철규 의원이 얼마나 그 믿고 정호스럽고 그건 알겠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보경찰질이라는 이런 말은 쓰면 안 되죠. 명색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끝을 보냐고요. 지금 이 문자가 누가 유포를 하고 뭐 어떻게 드러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까 그 우리 장희찬 최고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CBS 논설 실장이 공개한 거예요. 처음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속 취재로서 언론에서 상세한 이제 문자 버전까지 다 나온 건데 이걸 누가 뭐 공개하고 누가 유포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자를 주고받았을 때 어떻게 응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쪽에서 이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진정성 있게 뭐 잘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저는 올바른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장혜찬 최고. 그러니까 저는 뭐만 하면 자꾸 이철규 의원을 끌고 들어오는 건 전형적인 이제 악마화거든요. 한 사람에게 딱지를 붙여서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우르르 몰려서
한 사람을 악마화시키는 게 우리가 가장 탈피해야 될 구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이고 여의도식 정치인 거죠. 그런데 한번 제가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보면 이철규 의원에게만 이랬을까? 지금 이철규 의원에게는 드러내서 하고 있지만 네.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우르르 몰려들어서 악마화하는 여론 조작의 가장 큰 피해자가 김건희 여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더구나 우리 같은 당 안에서 진영 안에서의 이런 한 사람 낙인 찍기는 옳지 않고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철규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나 법적 조치하겠다고 자신 있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법적 조치를 하고요. 자신이 없으면 법적 조치 못 합니다. 왜냐? 수사하다 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모든 걸 이철규 탓으로 하는 건 이철규 의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친윤이라는 분들, 나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근거가 있다면 이철규 의원이 주위에 보여줬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당을 쪼개고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한동훈 후보 쪽에서 나오는 이런 반응들을 언론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통상적으로 메시지 대응이 잘 안 될 때 메신저를 공격하거든요. 네. 이게 전형적인 좌파들의 그 선전선동술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주변에 이 좌파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대응을 하지? 메시지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나 어떤 적절한 대응이 안 나올 경우에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돌려가지고 메신저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이철규라는 어떤 국회의원을 끄잡아내고 대통령실을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말이에요. 이게 뭐 진중권이나 뭐 김경률이나 저쪽 그 종북 주사파 동네에서도 뭐 이 하여튼 뭐 좀 문제가 많아서 뭐 거의 좀 쫓겨나다시피 한 자들인데 그 왜 이것들이 그 국민의힘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분탕을 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수의 정통성이 확립된 상태에서는 네. 외연 확장을 위해서 뭐 중도 좌파 인사들 소위 말하는 양념이 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밥상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뒤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글쎄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산업화를 이끌어낸 정당이고, 사실 YS 때문에 민주화도 국민의힘 쪽에서 이끌어냈다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럼요. 네. 근데 이 정당을 극우다라고 보는 시각이 진중권 교수나 김경률 회계사나 이 가까운 분들한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 이 극우 정당을 우리가 들어가서 중도 정당으로 만들겠다. 그러나 그게 저희 같은 평범한 보수 입장에서는 아니 멀쩡한 실용 보수 정당을 좌파 정당으로 만들겠다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뭐 집토끼, 들토끼, 산토끼로 통상 선거할 때 분류하잖아요. 들토끼들은요. 매번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토끼 입장에서는 집토끼가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특히 플랫폼이 좋은 정당의 집토끼들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야 우리가 저기 저 집을 그냥 저 플랫폼을 우리가 먹어버리면 안 될까? 접수하면 안 될까? 그럼 그 집토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집도 절도 없이 다 쫓겨나는 거죠. 지금 요런 딱 형국에 와 있다고 보는 거죠. 산토끼야 어차피 이 집토끼적으로 올 리가 없고 이 들토끼들은 그래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한 번씩 물갈이도 해주고 그러려면 집토끼 세력들이 아주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중도 외연 확장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눈으로 보입니까? 오히려 집토끼들이 자기 집을 잘 관리하고 있으면 들토끼들은 원래 자유분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진중권이나 뭐 김경률이라면 그 정도라면 이게 뭐 선거 전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든지 아니면 이 전략을 잘 모르고 무식하게 그냥 뺏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비대위원장을 할 무렵에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지적을 한 부분인데 그 한동훈의 장인 진형구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종중파입니다. 중국을 따르는 자의 아주 그 리더에 해당되는 자예요. 또 비서실장이라고 데리고 온 게 아주 또 대표적인 종중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걸 보면 또 한동훈이가 검사 시절 화양연화가 문재인 정권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
때려잡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때려잡고 양승태 대법원장 때려잡았을 때 자신의 검사 시절에 최고의 화려했던 순간이다. 화양연화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보면 이게 뭐지? 그냥 어쩌다 우연히? 라고 보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동안 너무 줏대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다 보니 좀 우습고 만만하게 보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저기 뭐 주인들 쫓아내고 이게 뻐꾸기 둥지처럼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였다면 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절대로 중도 확장이나 중도층 공략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부터 튼튼히 하고 뭐 창문도 꾸미고 지붕도 꾸미고 해야 되는데 기초공사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붕이랑 창문 꾸미는데 정신 팔려 있다가 지난 총선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러닝메이트나 뭐 참모 그룹이나 이런 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어려울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민의힘이나 보수를 지켰던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인물이 없잖아요. 근데 한 명이라도 좀 정통 보수 그룹에서 누구를 픽업하거나 어떻게 그렇게 라인업을? 그러니까 영입을 해서 그거 뭐 면피라도 할 텐데. 그거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보면은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표적인 인물, 뭐 장해찬, 도태우 같은 사람을 공천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배제시켰잖아요. 취소시키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대구 같은 경우는 투표율도 뚝 떨어졌잖아요. 투표장 가기 싫은 거죠. 왜? 우리 집토끼들 그동안 우리 집 관리 잘해줬던 집토끼들을 쫓아내니까 투표할 마음 나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세력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우파 정당 플랫폼에 집문서를 거들내자. 그게 아닌가. 저는 집문서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 정당 플랫폼을 차지하게 되고 기존에 고생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집 밖으로 나앉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손님으로 왔다가 집주인 쫓아내고 안방에 눕는 격이죠. 그래. 그런 걸 도둑놈이랍니다. 자, 마지막 짧게 한 말씀씩. 총선 백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당장 발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정훈 의원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에서 뭐 자꾸 미루고 하고 하는 걸 떠나서 당원 당규에 근거해서 이 총선 백서가 완성이 되었고 공정하게 작성이 되었다면 눈치 보지 않고 공개하고 국민과 당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총선 백서특위 위원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와 사명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 총선 백서 내용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대요. 특정인의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고 매우 원칙적이고 좀 순화된 버전으로 작성됐다고 합니다. 이게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백서를 못 내게 막는 이른바 분서 갱유를 시도하는 세력에 맞서서 지금은 조정훈 의원과 총선 백서특위 위원들의 결기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들어보니까 그동안은 총선 백서 회의에 나오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친한동훈계 백서 위원들이 좀 있대요. 이 사람들은 백서 작업할 때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막판에 회의 종결할 때 되니까 나와서 깽판을 쳤다는 거예요. 편향적이다, 백서 이대로 못 낸다 등등. 그러니까 이런 정치꾼들의 어떤 저항에 맞서서 역사적 책무를 다해내는 게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이 더 큰 정치인이 되는 길이 아닌가. 또 애정어린 조언과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이가 총선 백서팀의 인터뷰를 거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쫄개들도 당연히 거기 나갈 수가 없었겠죠. 예. 징비록은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인쇄소 맡기면 이틀이면 나옵니다. 책은. 그래서 조정훈 의원 등이 결단을 하셔서 징비록 총선 4.10 총선 징비록을 하루빨리 발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예. 여기서 끝낼까요? 좀 더 할까요? 예, 한 말씀씩만 더요. 예. 하시죠. 예, 지금 우리 시청자들께서 다음은 또 무슨 말씀하시나로 기다리고 있어요. 한 말씀씩만 더 하시죠.
복당 안 합니까? 우리 장희찬 최고. 복당 문제 어떻게 됐어요? 뭐 저희가 먼저 신청한 건 아닌데 예. 비대위에서 논의가 되다가 뭐 제가 알기로는 또 상당한 장해찬과 도태우의 복당을 반대하는 압력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장해찬, 도태우 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처받은 전통 보수와 영남 유권자들, TK와 PK의 당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차원에서 보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그 보수 통합이 또 지난 총선의 상처를 씻어내는 것이 황우여 비대위원장께 주어진 과업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당에서 어떤 연락이 오거나 뭐 너의 입장을 들어보자 뭐 이런 조치가 있으면 예. 응할 생각을 가지고 뭐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 정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저희들 어릴 때 동생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맞고 오면은 형이나 누나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아 그럼요. 예. 우리 부산 우리 같은 부산인데 어떤 그런 정서 지역 정서라는 게 내 동생이 어디 나가서 불필요한 이유도 없이 그냥 맞고 온다 이러면은 그 형님이나 누나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 심정을 대구나 부산의 유권자들이 장해찬 도태우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투표를 떨어진 건 그런 이유거든요. 이 복당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해서 우리 그 동생들 함부로 손대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을 수 없어요. 형답네. 우리 엄청 원래 든든합니다.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형답네. 네, 황상혁님이 박사님 강남 아미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쿵 기자, 예찬님 감사드립니다.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강남 아미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슈 폭격 이영쿵 기자,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